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합격생이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고득점을 원한다? 그렇게 제 거를 집중해서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초수고 혹은 초재수다. 그러면 좀 들을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에서 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고 싶으신 선생님은 이제 저의 멘탈 관리법을 좀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해를 이제 나 각성하고 올해는 꼭 붙겠다 이 생각이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내가 유리 멘탈인데 긍정으로 어떻게 돌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이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요, 총 허수를 미포함해서 이제 재수로 칭하고 있는데요. 재학생 때 한 번 봤었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일을 하면서, 나 작년에 좀 봤어. 좀 자만심으로 공부를 한 100일가량 했다가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자만을 했구나. 와, 이거 진짜 큰일이다. 나한테 너무 떳떳하지 못하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주변에서 응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악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감사하게도 커플 1.33으로 붙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력이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임용시험의 경향성은 먼저 개론은 이제 별점 3점. 약간 뭔가 나온 범위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강론은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범위도 넓어지면서 단순 정의뿐만 아니라 장단점이나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은 내용으로 좀 많이 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논술은 좀 개강론이 어려우니까 논술이 1교시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A, B가 대환장 파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컴다운 하라고 좀 쉽게 낸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험에도 논술이 만약에 1교시에 쉽게 나왔다. 그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봐야 되겠다. 이거 웃을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1, 3월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논술은 스터디를 했고요. 일단 허수 때 18점을 맞았어요. 높아 보이잖아요.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감이면 충분하다. 뭐 1, 2점 괜찮다. 이러고서는 좀 다음 시험 때 논술을 많이 소홀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떨어졌겠죠.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논술이 좀 잘한다. 내가 처음에 공부를 했는데 논술이 웬만큼 나왔어. 그거 안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거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말고 꼭 챙겨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했던 논술 공부는 배경 지식을 쌓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논술을 쓰면서 분명히 좀 빵꾸가 뚫리고 분명히 빈약하다고 느끼는데, 그거를 이제 만회하려고 어떤 방법을 생각한다? 그럼 100% 저는 요약하게든 기본서를 펴든 해서 이제 기본 지식을 그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기본 지식을 많이 채워놓을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론은 이때 1, 3월 때 암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복습을 하고 있었고요. 이해구술 전화 스터디를 이제 많이 했었어요. 내 이해 수준이 어떤지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과 비교를 하면서 했었고요. 이때 형광펜으로 교재 칠하기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까 선생님들이 다들 형광펜 공부법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윤규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봤는데요. 마냥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돼요. 아, 머릿속에 내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때는 못 알아차립니다. 언제 차리냐면요. 4월 좀 넘어서 이제 강론 시작할 때쯤 차리게 됩니다. 아, 뭐 형광펜을 왜 목차 순서대로 이렇게 큰 거는 왜 뭘로 칠하고 뭐 분홍색으로 칠하고 그냥 따라하면 절대 모르시고요. 내가 왜 하는지 그 공부 방법의 목적을 좀 생각하시고 하시다 보면 이제 좀 알게 되는데요. 만약에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공부가 되는 건가? 나 선생님들이 형광펜 공부법 했다고 해서 내가 따라 했는데 이게 되는 건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부 안 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이제 메타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때는 저 또한 암기가 한 10% 정도 됐었어요. 큰일 났죠. 그리고 누적 복습은 계속 하고 있었고 기출 분석도 시작했어요. 이해 구술도 계속 하고 있었고 이제서야 이제 형광펜이 공부법이 체계적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강론 때 이제 형광펜 공부법인데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아까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조금 패스를 할게요. 저는 더 특이점으로는 보라색 볼펜으로 옆에 기출 지문이라든지 답을 좀 더 많이 적었어요. 사례라든지. 그러면 나중에 내가 복습을 할 때 이해가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때 그 문제, 이렇게 나왔었지. 그러면 이 강론서 내용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조금씩 감이 잡혀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했던 거는 진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줄도 쳤거든요. 이건 왜 했냐면 그 기출에서 이제 나온 지문, 정의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네모칸 되어 있는 거는 단답형으로 나온 것들을 체크했어요. 2번 나왔다. 그럼 2번 네모했고요. 4번 나왔다. 그럼 네모가 4개겠죠? 그러면 이제 강론서를 넘기다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는지가 빈도수가 많이 보여요. 한눈에. 그러면 이제 암기와 이해의 경중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고요. 기출 분석을 제일 제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왜냐면 제가 MBTI가 N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진짜 많아요. 의미부여도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의미부여를 이제 기출에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출제자라면 뭘 냈을까? 왜 냈을까? 어떻게 냈을까? 이걸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 방법으로는 이제 연도별로 짜라락 뽑았어요. 연도별로 뽑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언어다, 미술이다 하면 미 이러면서 크게 동그라미 치면서 색깔도 나뉘었고요. 그럼 빨리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2번째로는 문제를 가볍게라도 일단 풀어봐요.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그걸 내가 다 풀고 있겠어요. 그래서 빨리 가볍게 풀고 답 체크하고. 근데 다른 분들은 막 저 기출 답 달달달달 외웠어요 이러는데 솔직히 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두 번 풀어봤으면 이미 머릿속에 있어요. 기억에. 그래서 굳이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지문 속 근거가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의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이게 나왔구나. 그리고 내가 정의를 외울 건데 기출 정의로 나왔다? 그럼 그걸 외우는 게 좀 더 수월하다? 그럼 그렇게 외우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4번째, 전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답 근거가 되는 건 아닌데 굳이 생뚱맞게 갑자기 언급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민트색으로 다 표시했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장별로 이제 의미를 부여해 보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시기 말고 한 문풀 기간 때 하기를 좀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이 시기 때는 암기가 안 되어 있는데 뭘 떠올리겠어요. 떠올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5개념이에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문풀 시즌 때 의미부여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의미부여는 내 머릿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요약하기를 꼭 펼치고 객관적으로 의미부여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의미부여를 어떻게 했냐면 민트색을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나왔지? 왜 이 생뚱맞게 왜 갑자기 빌드업을 했지? 평가원이 예고하는 게 뭐지? 아직 언급 안 된 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약하기를 펼치고 다음에 낼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유력한 개념들은 무조건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얘만 펼치진 않았고요.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거 한 5년 전에도 언급이 된 것 같아 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5년 전 걸 다시 펴요. 그럼 같이 분석을 해봅니다. 5년 전에 이게 언급이 돼서 5년 뒤인 이제서야 나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은 의미부여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게 24년도 언어 파트거든요. 비언어적인 표현 수단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몸짓 표정이 답이었어요. 이게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제 25년도 시험 준비할 때 그럼 다음에 뭐 나와야 되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파란색 표시를 쓴 것들은 제가 의미부여를 한 것들을 이제 파생된 것들을 쓴 건데요. 어떤 사고의 흐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4년도에 비언어적 표현 수단 쓰는 게 답으로 나왔네? 근데 내가 민쌤 수업을 듣다가 보니까 준언어적 요소도 언급됐던 게 갑자기 기억나. 그러면 일단 내 머리는 지금 의심이 가득하니까 요약하기를 펼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 파트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언어적 요소도 언급되었으니까 이 준언어적 개념도 외워둬야 되겠다. 그리고 정의뿐만 아니라 장점도 외워둬야지. 근데 문제를 보니까 글 없는 그림책 설명하는데 굳이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을 왜 넣었을까? 이거 쭉 보니까 맥락상 김 교사는 그림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이구나. 그럼 구연동화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글 없는 그림책은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 개작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글 없는 그림책이라서 요즘 꾸며내는 걸 잘해요. 이런 부모의 말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 장점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상하는 게 장점이 있어? 그래, 이건 글 없는 그림책의 장점이지. 요약하게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해요. 이거 외워둬야 되겠다. 이러면서. 근데 이야기를 꾸미는 거 그리고 글 없는 그림책 장르가 대뜸 나왔단 말이죠. 근데 사실 대뜸 또 아니에요. 한 몇 년 전 보면 22년도인가? 몇 년 전 보면 글 없는 그림책이 또 언급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다시 새로운 그림책 유형이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 그럼 요약하게 다시 찾아요. 패러디 동화가 아직도 안 나왔네? 그럼 나올 수도 있겠는걸? 이러면 유력 이렇게 표시해요. 또 이야기 꿈이라고 했으니까 개작 방법도 알아둬야지? 근데 민쌤 책에서는 개작 방법이 없었던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 공부하기로는 개작 방법이 있었던 타강사의 책을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그럼 거기다 그냥 쓰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불안하니까. 그런데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24년도에 글 없는 그림책 선정 기준을 쓰라고 했잖아요. 플롯 이런 거. 그럼 패러디 동화의 선정 기준도 알아둬야지?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저는 의미부여를 한 범위예요. 여기서 더 넘어가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범위도 방대해질 것 같고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딱 여기까지 끝냈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2025학년도 A-8번에서는 패러디 동화가 나왔고요. 그림책을 구연 동화로 들려주기 위해 개작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래서 물음에 답하시오 하면서 개작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니까 1차에서 적중이 되었고 끝내라고요? 적중이 되었고 1차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2차에서는 동극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혼자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다 보니까 동극까지 가버린 거죠. 그런데 진짜 동극이 나왔고요. 저는 기출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출 그냥 풀고 외우는 거 잘못되신 것 같아요. 네, 분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기출 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라색깔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거는 기출에서 나올 법한, 파생될 법한
그리고 답으로 나올 법한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두었고, 이것들은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이해하려고 했어요. 다른 줄글보다도. 그렇게 했고, 회의실 뭐 고시문 법 완전 이건 아까 선생님들이랑 다 비슷해가지고 좀 넘길게요. 7, 8월 문풀인데요. 이때도 암기가 30%에서 40% 됐어요. 너무 많이 불안했어요. 매주 올 때마다 항상 불안했고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고득점을 원하신다? 30, 40%안 돼요. 70% 만드셔야 돼요. 전 좀 후회했어요. 걱정도 많이 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7, 8월이다. 그럼 70% 정도는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길게요. 그리고 문 풀 때는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 뭘 틀렸는지, 뭐가 이해 안 되는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 이 분류표를 가장 많이 활용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노란색은 민쌤이 골라주신 거를 이제 해설풀이들을 표시한 것들이고, 보라색은 이 부분은 아직 안 다뤄주셨네? 그럼 골라서 내가 풀어봐야 되겠다. 선택적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계속 틀리네? 그러면 다른 거 좀 더 풀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좀 골라서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 풀지 않았어요. 시간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빨간색은 미암기된 거, 파란색은 이해가 안 돼서 틀린 것들이거든요. 그럼 내가 다시 돌아와서 풀 때는 점검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해 안 돼서 틀린 믿음이 이해 안 돼서 틀렸어. 근데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맞았어. 근데 이게 외워서 맞은 건지 이해가 잘 돼서 맞은 건지 모르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메타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문풀도 문제집에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바로바로 했는데요. 따로 푸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제 성향상 뭘 찾아서 이렇게 빨리빨리 펼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따로 책으로 만들어 놓고 따로 풀고 이러면 좀 귀찮더라고요. 제 성향상. 그래서 이 노란색은 첫 번째 푼 거, 이 헬로키티 이 포스트잇은 두 번째 푼 걸로 비교를 빨리빨리 하려고 수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거나 왜 하시는 것 같으세요? 9월과 11월에 폭풍 해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 빨리 암기 하려고. 근데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문풀 영역별 답지에서 다 싹 프린트를 해요. 그 다음에 내용별로 반복되는 문장에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걸 다 표시를 해요. 그리고 요약하게 진한 형광펜으로 키워드 표시를 해요. 그대로. 그러면 내가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바로바로 보이고 바로바로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더 암기에 수월하시고 불안감도 줄어들어요. 이렇게 표시를 한 게 문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은 제가 틀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한 건데요. 초록색은 뭐 기출 표시를 한 것도 있고, 분홍색 같은 거, 노란색은 이제 문풀 오답이고요. 주황색은 모의고사 오답입니다. 저는 아까 그 민쌤이 그 키워드 공부법에서 이제 민쌤 답지를 모아서 키워드 표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민쌤이 전 영역에서 나올 법한 것들만 내시잖아요. 그러면 평가원 또한 그 안에서 문제가 돌 거란 말이죠. 왜냐? 전문가들의 눈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키워드 공부법에 추천드리는 이유는 나올 법한 것들을 위주로 민쌤이 문풀에 내셨기 때문에 그 키워드별로 표시를 해서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회독 또한 저는 한 달, 10일, 7일, 5일, 3일, 2일, 1일 해서 이렇게 6에서 7회독을 돌렸고요. 이 모의고사 때도 마찬가지로 분류표를 사용해서 메타인지를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직도 뭐가 미암기가 되어 있는지 빨리 파악하고 빨리 외우고 빨리 지워나가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내 지금까지 못 외운 것들을 한 시험 일주일 전부터 빨리 이제 타이핑을 했어요. 타이핑을 해서 이것만 내가 다 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회독을 했고요. 한 번 인출했을 때 다 외웠다 싶은 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아직 못 외운 것들은 냅뒀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회독을 했을 때 안 칠한 거 우선적으로 회독을 했고요. 외우고 통과되면 주황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렇게 지워나가는 거고 이렇게 아직도 표시 안 된 거 있죠. 좀 그거는 이제 시험 쉬는 시간에 봤어요. 근데 또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다 외웠지 이러고 넘기면 안 되고요. 노란색이 아무리 칠해져 있다고 해서 안 보진 않고 읽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는 긍정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긍정적이지 않으면 제 생각엔 이 시험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도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끝까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합격까지 인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1차 주문은 내가 이악 물고 시작한 이상 분명 합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떳떳해지자.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괴로운 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다거든요. 지금 안 괴로우시면 지금 열심히 안 하시는 거예요. 괴로우셔야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차피 포기할 거 아니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자였고요. 마지막 제가 2차 뒤집기 한 케이스라서 2차는 어떻게 돌렸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그리고 제가 1.33이었잖아요. 커플. 얼마나 쬐끄만한 점수예요. 하지만 그것 또한 큰 무기다. 거의 다 왔다. 그리고 하늘이 내가 합격하기까지 충분한 점수를 준 거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2차 시험장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또한 긍정적으로 항상 사고를 하시고 끝까지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